진행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5월 26일입니다. 이제 날짜로는 이제 한 7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10장과 이제 가능하면은 11장까지도 어느 부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받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10장 내용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에 없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0장 보호개전 방식이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오늘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장에 보시면 개통보호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93페이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개요, 그리고 보호개전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보호개전기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5페이지 보시면 보호개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요 부분에서 보호개전기가 뭐라는 부분. 왜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호개전 방식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보호개전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역할 부분이 바로 목적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들을 나중에 좀 그려주실 수 있게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용어들은 이제 주보호하고 후비보호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호하고 뒤에서 백업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개념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또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보호개전기에. 그래서 책에는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보호개전기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동차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나눠지듯이 보호개전기 분류가 됩니다. 그럼 뭐 스포츠카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화물차가 될 수도 있듯이 얘도 분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외울 때 기시용으로 했습니다. 동작 기구, 동작 시한, 용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시용으로 외워가지고 거기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썼는데 그럼 동작 기구상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형 개전기라든가 뭐 전류이력 계량이라든가 가동 철심형이라든가 뭐 가동 코일형이라든가 그리고 보시면은 뭐 정지형 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동작 시한 같은 경우는 반환시, 정환시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는 이제 순환시가 나왔죠. 그래서 순정, 정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상에서는 이제 단락과 지락과 기타로 나눠서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단락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지락의 종류에는 어떻게 돼 있고 기타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입니다. 이 적용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25점짜리로 다 한 문제씩 다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책에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서에서는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메일로 보내드리는 참조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송전선로가 나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송전선로 부분하고 또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변전소를 한번 생각하시면 그 안에 모선이 있죠? 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선 2차측에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 2차 측에 변압기가 달려있죠.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가 있을 거고. 요런 용도가 이제 발성 배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전동기가 있을 거고요. 콘덴서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자료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송전선로나 모선이나 발전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송전선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외울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과방 거피제로 저는 외웠습니다. 과방 거피제. 그럼 뭐냐? 과전류 보호 방식, 방향 보호 방식, 뭐 거리 개전 보호 방식, 타일러 보호 방식, 제페로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또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럼 거리 개전 방식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다. 파일럿 개전 방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그럼 뭐 표전 통마강, 표시선 개전 방식, 표전 통마광 이런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해가지고 전력선, 반송, 이건 통신선, 반송, 마이크로파, 광파, 개전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통마강 외워가지고 이제 외우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 표시선 같은 경우는 상용주파. 얘는 이제 전력선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통신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 주파수 대역이 틀립니다. 표시선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하고 전력선이나 통신선 반성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그리고 마이크로파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틀리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상용주파라면 60Hz 이런 상용주파수 대역이겠죠. 근데 얘는 전력선 반성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300Hz다, 300MHz다. 그럼 얘는 뭐 900, 뭐 얘가 kHz인가 제가 이거는 이따가 자료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갈수록 이제 주파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용대역이 더 많다는 얘기죠.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선 방송 보실 때 유선 케이블 하나에다가 보시면은 유선 방송만 쓰고 있죠? 뭐냐? 케이블 TV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케이블만 보고 있는데 나머지 빈 공간에 주파수 대역을 뭘 쓰냐?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케이블은 하나 와이지만 그 안에 TV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 하나에다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을 보실 때는 모선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선의 종류가 뭐다? 그럼 단모선이다. 복모선이다. 이제 분류를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중모선이다. 1과 2분의 1, 12 뭐 모선 방식이다. 아니면 환상모선 방식이다. 뭐 2부스 타이다. 4부스 타이다. 이런 모선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11장.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나옵니다. 변전소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변전소의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기서 보호개전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0장하고 11장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이제 살펴보겠죠. 압류, 방위, 한차로 저희는 외웠는데, 압류, 방, 위, 한, 차. 이런 식으로 모선 보호 방식이 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전압 차동 방식이다. 차동 방식이다. 류, 전류 차동 방식이다. 방향 비교 방식이다. 위상 비교 방식이다. 환상 모선 방식이다. 차폐선 모선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실 수 있게끔 이런 키워드가 나와주시고, 그러면 이 전압 차동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전류 차동 방식에 대해서 임피던스 부분에 대한 CTE 부분에 대한 오차 때문에, 전압 릴레이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방향 비교나 위상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변압기 보호 방식이다.
그럼 변압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콘소베이트도 달려있고요. 뭐 방압판도 달려있고, 뭐, 부호홀즈 릴레이도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변압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는 이제 정기적인 보호 방식과 기계적인 보호 방식이 있다. 그럼 정기적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전류, 차동 보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의 단점 때문에 비율 차동을 사용을 한다. 그럼 차비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차동하고 뭐 비율 차동하고 있다. 기계적인 보호 방식에는 뭐가 있다. 저는 그냥 이렇게 5개를 외웠습니다. 부충, 방, 유, 건. 이런 부분을 외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예요. 부홀즈 릴레이다. 충격 압력 릴레이다. 예? 압력. 그다음 방압판이다. 유면 온도계다. 건선 온도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6 W, 26 T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96 P, 96 T 뭐 이런 식으로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호계정기 번호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또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기본서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눠드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내용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실 때 기본반, 그 다음에 뭐 연구반, 뭐 심화학습반, 뭐 문제풀이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학원에서 다양한 문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서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 교재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자 기본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 정도만 저희가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 다음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구조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커리큘럼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변압기 부분에 대한 보호 방식이 나왔고요.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전기에 대한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전개, 가단, 역발, 속, 주, 앞, 비 이런 정도 5개씩만 보자. 전개, 가, 단, 역발, 속, 주, 앞, 비. 전기 뭐냐?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이다. 계자에 대한 지락이다. 상실이다. 계자 상실이다. 과전압 억제 보호라든가, 예? 단락 후비 보호라든가, 예? 역상이라든가, 발전기 모터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속, 과속도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여기는 뭐 압이니까 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죠. 요거는 비, 베어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기 보호 방식을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지에 대해서는 자료들만 보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동기나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송전선에 대한 부분.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 왜? 한전이니까. 한전에서는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 계전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성 같은 것도 가끔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성 보호 방식보다는 11장 이제 변전소에 나와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조상 설비나 아니면은 뭐 발전기나 변압기나 이런 그 구조라든가 콘덴서에 대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묻는 부분들이 더 빈도수가 높죠. 모성 보호 방식보다는. 하지만 이제 변압기나 발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전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을 해가지고 송전에서 변압을 해가지고 배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배전이 이루어질 때 이런 모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송전선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리계정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송전선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사상선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럼 방사상선로에 전원이 하나만 있었을 때, 전원이 두 군데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하는 부분을 나눠놨고요. 그 다음 환상선로일 때, 마찬가지로 전원이 하나만 있을 때, 전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있는 부분이 병행위에선에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송전선에서는 이와 같이 방사상선로하고 환상선로하고 병행위에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써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제 문제들이 있고요. 예제 문제들에 가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송전선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표시선, 전력 반송, 통신선 반송, 마이크로파, 광파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제 10-4에 보시면은 표시선 보호 방식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선에 대한 반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900kHz 마이크로 411페이지 보시면 마이크로파가 900kH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선 반송은 200에서 300kHz고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압류 방위 환차에서 왜 다른 책 같으면 전류부터 먼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보를 어떻게 하냐. 모선 보호 방식에서 주보를 항상 전압 차동 방식을 먼저 씁니다. 이게 신뢰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애울 때 전압을 맨 위로 올려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차동 방식이 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뭐 위상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후비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은 모선에 대한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1장에 가서 다시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종류가 뭐다라는 정도만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또 11장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 발전기 보호 방식입니다. 이 발전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보호, 외부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좀 전기자에 대한, 계자에 대한 뭐 가전압이라든가 단락 후비 보호라든가 역상이라든가 발전기 모터링이라든가 뭐 가속도, 주파수, 전압, 뭐 베어링과 같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전기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올 때는 발전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묻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13페이지.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나옵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 보호하기 위한 비율 차동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보호가 뭔지 또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 비율 차동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까지 시간이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선 보호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예제 10-5에서 별도로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5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압류 방위가 나와 있죠. 전류 차동, 전압 차동,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전류 차동, 전압 차동,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류, 방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외웠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은 외우기 쉽게끔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제들에 대한 10-6, 10-7, 10-8 부분을 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제 부분은. 그래서 이런 예제 같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 7, 8. 여기는 특이하게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연습 문제가. 이 책에서 연습 문제가 없는 챕터는 10장하고 11장만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그 연구반 교재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전소를 공부를 하시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한 30분이라도 사진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좀 다시 지우고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계정기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상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장전류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접지 방식에 따른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각각의 설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설비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발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전기가 전기자가 뭐고 계자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동기도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어떻게 기동을 하고, 변압기도 구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설명을 드리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11장 가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10-1 개통보호의 목적과 기능. 사실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이. 하지만은 많이는 안 나오더라도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써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을 더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개통보호에 대한 목적을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여기 뭐라고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발변전 및 송배전 설비가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이 고장 구간을 개통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1. 개유에서 과도한 고장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고장 전류가 발생을 한다. 두 번째, 그 고장 전류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이상전압이 발생하죠. 고장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부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상전압에 대한 것들을 피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상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설비가 파손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보호개정기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개통보호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타 구간으로 이제 파급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개정기는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개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보호개정기란 뭐라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보호개정기 2다. 근데 뭐라고요? 왜 이 보호개정기를 사용을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장의 종류. 고장의 종류 같은 건 뭘까요? 단락인지 지락인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고장점의 위치 검출.
위치 같은 거 검출할 때 자기 구간 사고인지 타 구간 사고인지 거리 계정기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존1, 존2, 존3 해가지고 위치를 검출하죠. 이런 부분들 있고요. 세 번째, 고장 구간 선택 차단인데 여기처럼 고속도로 선택 차단을 합니다. 선택 차단 같은 이제 고속도 계정기, 뭐 저속도 계정기 이제 속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고장점의 위치 검출. 여기 두 번째가 빠졌네. 고장 전류의 종류와 고장 전류하고 전압 부분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전류하고 전압이 어떻게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를 검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빨리 차단한다. 이게 바로 보호계정기 필요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계정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어떤 보호계정기 쓰느냐에 따라서 전류형 보호계정기인지 전압형 보호계정기인지 단락형 보호계정기인지 지락형 보호계정기인지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 뭐 선택 방향 계정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든가 방향 비교 계정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차단을 할 거냐 하이스피드를 할 거냐 아니면 로우스피드를 할 거냐 그래서 한시 개념이 들어갈 거고 순시 개념이 들어간다. 순시는 순간적으로 빨리 동작해야 된다. 한시는 한정적인 시한. 이 책에는 이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어떤 리미트를 가지고 천천히 동작해도 되냐. 얘는 느린 거고 얘는 아주 빠른 겁니다. 빨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시와 한시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계정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 한시가 뭔지 순시가 뭔지도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도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요. 개통 보호계정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계정기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정기의 역할. 역할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뭔지 첫 번째 책에 보시면은 첫째는 사고 발생 시 전압 전류 중의 전기량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판별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기능. 나와 있죠.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의 유지를 위하여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사고 제거하고 보안의 유지. 두 번째, 사고 확대 방지. 그리고 신뢰도의 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보호계정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고 제거는 과전류나 지락으로부터 여기 뭐로? 과전류나 지락으로부터 설비가 손상되거나 인명재산의 위험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고점을 제거를 한다 이거죠. 이런 사고로부터.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고장 전류의 전류나 전압에 따라서 빨리 사고를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위치를 검출해서. 그래서 사고를 확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편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의 유지는 최소한의 파급 범위를 억제해서 정전 범위를 국한시키는 여기는 사고 확대 방지를 해가지고 정전 범위를 국한시킴으로 인해서 신속성은 물론 선택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성하고 선택성이 여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0-1에 있는 그림들을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개통보호계정기 첫 번째 설비 사고, 보안의 유지, 사고 파급 방지, 신뢰도 유지 해가지고 기능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주보호가 뭔지, 후비보호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보호계정 방식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뭐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고 제거, 그림에. 두 번째, 사고 방지, 파급 방지.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보안 유지. 얘는 신뢰도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였죠? 주보하고 후비보호인데, 이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성이라고 돼 있죠, 구성. 이 구성 부분은 10-2의 보호계정기 구성 방식에서 주보가 어떻게 되고 후비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고를 제거하고 나면은 제거하고 났을 때 보호하는 목적이
뭐가 있는지, 사고 파급 방지에서 목적이 뭐가 있는지, 요것들에 대해서도 이 표를 이렇게 한번 써주실 수 있게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기본세 있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채점자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개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보호개전 시스템은 전력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가능한 경감시키고 뭐라고요? 사고를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경감시키는 게 사고를 제거하고 그 영향이 파급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목적, 사고 확대 방지, 역할, 목적,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한다. 이상 부분을 정상 부분으로부터 분리. 이상 부분 분리. 두 번째 뭐라고요? 이상 부분 운전 정지. 분리한 다음에 운전을 정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고가 되고 나면 이상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을 시킨다. 정상으로 복귀를 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개전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호개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림하고 전력계통에서 뭐라고요? PT, CT를 통해서 뭐가 되어 있다고요? 보호개전기,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프로텍션 릴레이라고 얘기했는데 릴레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차단기 등 기타 설비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전력계통에 투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호개전 시스템이라는 뭔지 뒤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95페이지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396페이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전력계통이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CT가 있고 여기 PT가 있고요. PT는 병렬입니다. CT는 직렬입니다. 이건 직렬, 얘는 병렬. 그리고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릴레이가 있어서 차단기에 트립을 한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때. 이제 395페이지에 보호개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전력계통, 여기가 전력계통이거든요. 전력계통의 정기적인 운전 상태를 센서인 계기형 변성기 및 계기형 변류기를 통해서 보호개전기에 입력하여 보호 대상이 이상임을 검출하였을 경우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에 트리코일을 여자해서, 이게 여자가 되면 차단기가 열려지겠죠. 차단기를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 구간, 여기서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류나 전압이 이쪽에 감지가 됐을 거고 그 감지한 값을 릴레이에다 집어넣으면 릴레이가 어떤 값 이상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을 내보내겠죠. 출력을 내보내면 그 출력이 차단기 트리코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코일이 여자가 되고 트리코일이 여자가 되다 보면 차단기가 개방이 돼서 이 사고 부분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전력계통이 있는데 거기서 PTCT를 통해서 센서에서 이상적인 상태를 검출해가지고 릴레이에다 보내면 릴레이에서 이게 이상인지 아닌지 유문을 판단해가지고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 차단기나 기타 설비 쪽으로 아웃풋을 내보내주면은 얘가 동작하고 이게 동작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전력계통이 투입이 돼서 운전이 된다라는 부분을 그림과 플로우 차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CT를 전단에다 넣지 않고 후단에다 넣습니다. 그건 보호 범위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얘에 대한, 왜냐면 정전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자를 시킬 수 있으려면 얘를 트립이 필요한 제어형 전원, 이런 전원들을 DC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DC 110V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증명 추전지를 이용해서 판넬에다
비상용 전원을 공급해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 구성.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보호는 뭔지, 후비보호는 뭔지. 먼저 보호하는 거고, 이건 백업해서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되죠? 사이드 브레이크로 하죠. 이런 그런 것들은 후비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주 낙하산이 안 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비상 낙하산을 피죠. 그런 것들이 후비보호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주보호가 안 됐을 때 뒤에서 백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송전선 같은 경우는 주보호는 87L PCM이나 이런 파일럿 와이어를 통해서 표시선을 이용해서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20일 거리계전기로 후비보호를 합니다. 왜? 거리계전기는 오동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거리계전기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종류가 어떻게 되고 동작은 어떻게 되고 오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얘 같은 경우는 아분 가전 직동 다타로였는데 가전 직동 다 이렇게 딱 하면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 효과에 의한 영향. 분류 효과에서 뭐가 생기냐? 언더리치가 생긴다. 가까운 지점 고장 시에 문제. 전압 상실 시에 오동작. 이런 식으로 동작인지 오동작인지 예를 들어 나중에 보시면 정동작, 오동작, 부동작, 정부동작, 이게 오부동작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직류분해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탈조 시 응동, 타상사고 시 오동작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이 내용들이 나오셔야 되는지, 아분가전 직동 다타 하면은, 아크저항의 영향에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지금은 이렇게 배우지만 나중엔 이런 부분을 더 배워야 되는 게 또 있구나.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부터 또 이해를 못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기본서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지금 운전 연습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코스부터 돌죠? 예?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시동 켜고 핸들을 감으면 어떻게 도는지 코스부터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시험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코스 시험을 보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주행시험에 넘어가면은 또 주행해서 자격증을 운전면허증 땄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본서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지금 또 커리큘럼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 그 내용들을 더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96페이지 보시면 주보, 사고를 제거하기 위한 보호 개전 방식은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보호 개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주보호는 신속하게 고장 구간을 최소 범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는 것을 책무로 하며 후비보호는 주보호가 실패했을 경우 또는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동작하는 백업 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주보호하고 후비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주보호 개전 방식은 사고를 제거를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차단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 주보호다. 먼저 이제 보호시킨다 이거죠. 신속하게. 그 후보호 개전 방식은 397페이지 보시면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백업함과 동시에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주보호 개전기와 병렬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셨던 개전기에 대한 목적, 필요성,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원격점 백업, 뭐 국지점 백업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7페이지 보호 계정 방식의 보호 범위에서 뭐 기기 보호하고 모선 보호하고 변압기 보호하고 모선 보호하고 송전선 보호하고 모선 보호하고 송전선 보호하고 이렇게 점선 부분이 이제 교차적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하고 뒤에서 또 백업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 전선이 교차적으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림 10-5에서 호비 보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삭제를 하고요. 그림 10-5에 보면은 페이지 3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후비 보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기 D 부분이 있고, 여기 C 부분이 있고, 여기 B 부분이 있고, 여기 E 부분이 있고, 여기 A 부분이 있다. 사고가 여기서 났다. 그럼 얘는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됐으니까 전류가 이쪽으로는 안 흘러가겠죠. 이쪽이나 이쪽으로는 안 흘러가겠죠. 이쪽에서 안 흘러오는데, 여기는 차단이 안 됐습니다, 얘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동작을 안 했거나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차단이 안 됐을 때는 C가 떨어지거나 E가 떨어지면은 얘 부분이 후비보호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얘가 동작을 안 했을 때 얘나 얘 쪽에서 동작하게 되면 얘가 후비보호가 된다. 얘가 주보인데 주보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후비보호가 동작한다. 이것도 후비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에 대한 후비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비 조건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10점짜리 정도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10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의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시고 책에는 이제 정동작, 오동작, 뭐 오부동작, 정부동작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드린 자료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작은 무엇이냐? 정부동작은 무엇이냐?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오동작은 무엇이냐? 왜냐면 정이니까 정에 대한 동작, 정에 대한 부동작, 오동작이 있고 오에 대한 부동작.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도 외웠습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은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끊어서. 그래도 끊어서 이렇게. 그럼 항상 뒤에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해하는 패턴을 여러분 나름대로 패턴을 만드셔야 되는 정동작.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해야 될 때, 하여야 할 때, 정이니까 여기가 같은 거죠.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그러니까 동작했다 이거죠. 동작했다. 제대로 동작한 겁니다. 동작해야 할 때, 뭐 뒤에부터. 동작해야 할 때, 동작한 거다. 이거는 부동작. 부동작해야 할 때,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똑같이 정이죠. 동작하지 않았다. 왜? 같은 거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부동작해야 될 때 같이 플러스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았다. 같이 같은 내용으로 동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오동작은 오동작.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오동작이니까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뭐 반대죠. 오니까. 동작했다. 동작을 했다. 문제가 되겠죠?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작하니까. 그러니까 오동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근데 오부동작은 좀 헷갈립니다. 이 오부동작은 요 오부니까 동작해야 할 때 이게 오부동작이 동작해야 할 때 부동작한 겁니다. 동작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 부니까 같이 없어졌다 해서 동작해야 할 때, 예? 반대다. 오자가 붙었으니까 반대다. 그래서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동작해야 될 때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얘는 같은 개념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내용은 틀리죠. 얘는 동작해야 할 때 동작한 거고, 얘는 이건 동작을 한 겁니다. 얘는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작만 안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한 겁니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동작을 안 했다 이거죠. 얘는 사고가 났으니까 동작을 했다는 얘기죠. 얘는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을 했다는 얘기죠. 오동작을 했다는 얘기죠. 얘는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얘는 X. 얘는 뭐죠? X, 제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X, 제로, X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동그라미, XX, X0, 제로 X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우셔도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워주시는 방법들을 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비 조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뭐 선과 후, 변, 경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선과 후, 변, 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얘는 경제적일 것 딱 경자 나오면 예?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 얘는 후비보, 얘는 과도 안정도에 대한 동작 시한을 가질 것, 뭐 이렇게 얘는 선택 차단을 할 것. 이 키워드만 대충 보면 이 내용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선과 후, 변, 경 외웠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외운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1번 고장해선 내지 고장 구간의 선택 차단을 책에 나와 있는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것. 신속 정확하게 할 것.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은 재패로를 실시해서 고장 발생 시 고장 구간만을 확실히 선택 차단해서 고장 파급 범위를 최소 범위로 한정시키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호개정기에 대한 목적이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선택 차단해서 신속 정확하게 할 것. 두 번째, 과도 안정성상에서 정확한 동작 시한을 가질 것. 여기 보시면은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의 동작 시한을 가질 것. 뜻으로. 세 번째,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후비 보호. 네 번째, 변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변동일까요? 개통 구성이라든가 발전기 운전 대수의 변화에 따른 고장 전류의 변동. 고장 전류의 변동에 동작 시간의 조정 등으로 소정의 개전기 동작이 수행될 것. 변동에 대해서도 동작해야 될 것. 변동이 생겨도 동작해야 될 것.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호 개정 방식 전체가 경제적이어야 할 것. 비싼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보호 부분을 이제 비싼 걸 쓰고 후비보호를 싼 걸 쓰더라도 이렇게 둘 다 비싼 걸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도용 계정기가 되는데 그걸 디지털로 해가지고 굳이 나는 필요한 기능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필요한 기능이 10개짜리를 써가지고 그 중에 안 쓰는 9개를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짜리만 사서 달면 경제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써라.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애우시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10장 부분은 제가 사실상 안에 들어가서 깊이 설명드리면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0-3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보호 개전 방식을 지금 한 2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보호 개정기 쪽만 10년 넘게 업무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자료들은 지금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보호 개정기 쪽 자료만 제가 10 몇 기가를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고장전류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데 발전기 보호 방식만 가지고도 설명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고, 예? 여러분들 이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보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육하 원칙에서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예?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뭐 이거 d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다 보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무엇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하거나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 안에 발전기 보호 방식이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채점자는 그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접에 가서는 이런 부분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 발전기 보호 방식은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이제 외우시는 방법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3 보호계정기의 분류 어떻게 분류이 되는지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외운다고 기, 시, 용 제가 김세용인데 이렇게 외우는 게 제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기구상, 시한상 여기다 앞에다 동작, 기구 예? 얘는 동작, 시한 얘는 용도,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외우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씩 바꿉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 답안지를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순서를 바꿔야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뭐 아까처럼 모선보 방식, 압류방해 한자 바로 나와야 된다며. 예? 거리계전 방식, 아분가전, 직동다타. 문제점이 뭐냐? 아크저항에 의한, 분류효과에 의한, 가까운 지점, 전압항시시, 그 다음에 직동다타, 직류분에 의한, 동기탈출시, 다상사고시, 타상사고시. 이런 식으로 바로 키워드가 바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합니다. 한 몇 분 정도. 3분에서 한 5분 정도 생각한 다음에 그대로 명확하게 쓸 때는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딱딱,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분류를 딱딱 해서 써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식을 써준다든가 그림을 그려줘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구상에 대해서 뭘 쓸 거다. 가동 철심령도 있고 가동 코일령도 있고 전류력경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원판형도 있고 전기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얘가 몇 개가 있었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얘가 6개 정도가 있고 동작 시한 같은 건 4개가 있었고 용도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딱딱 쓸 수 있게끔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동작 기구 상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탕이 되지만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유도 원판형, 유도형, 그다음 두 번째 전류력계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이네. 가동 철심형, 철심을 가동을 시킨다. 네 번째 가동 코일형, 코일을 가동시킨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있네. 정지형. 이렇게 뭐 4개나 5개.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디지털형. 6개. 디지털 계정기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디지털 계정기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F, S, M, A, D, 연출. 양자와 양부, 표.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중에. 입력을 받아서 필터를 통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예? 이게 M이 뭐였죠? 먹스를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드웨어 구조가 디지털 계정기가 이렇게 돼 있다. 얘는 그냥 양자화를 해서 부호화를 해서 표본화를 해가지고 나타낸다. 디지털 계정기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기능이 뭐가 있느냐? 기능, 보호, 통,
이자가 많거든요. 보호 기능이 있다, 통신 기능이 있다, 이벤트 기능이 있다, 자기 진단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죠. 단점은 써사항고, 써지에 약하다. 사용 기간에 대한 은탄 부분이 한계가 있다. 항온항습 등의 문제가 있다. 뭐 고온에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얘도 8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답안지를 보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외우는 방법들, 전체적인 그 틀을 어떻게, 얘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과 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외우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다. 장점은 어떻게 있고 단점은 어떻게 있고 특징들은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반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요 다음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런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유도 원판형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지형을 알게 되고 디지털형을 알게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나중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순한시형, 순시다. 얘는 정한시형, 얘는 반한시형.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는 건 반한시성, 정한시형. 이렇게 반한시성. 그럼 얘는 저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순, 정, 반, 정, 반정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면 순한시가 있었고요. 순시, 순한시가 있고 정한시가 있었습니다. 반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한시성, 정한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인데 순한시가 있고 순시는 뭐냐? 빨리 동작하는. 순시는 그건 뭐라고 그랬죠? 빨리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뭐다? 여기는 전류가 되면은 이쪽은 시간이 됩니다. 이쪽은 어떤 전류에 대해서도 빨리 동작한다. 그러니까 순시로 동작한다.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순시. 근데 이게는 순한시라고. 얘는 정한시.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동작한다. 근데 한시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반한시. 얘는 비례거든요. 반비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반비례. 이런 식으로 반비례가 됐는데 한정적인 시간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그래서 반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한시성 정한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반한시성으로 오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포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정한시가 된다. 이게 반한시성 정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안에 반한시의 종류는 반한시가 있고 강반한시가 있고 초강반한시가 있고 뭐 롱타임 인버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더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 실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답안지를 더 윤택하게 더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도나 기능 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단락이 있고 지락이 있고 기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타. 예? 이건 탈조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예?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유도형이 뭔지. 유도형 계정기는 이동자개 또는 R하고 원판에 의해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원판에 자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원판이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도 원판형 계정기는 여기에 고정 접점이 있고요. 여기에 가동 접점이 있습니다. 가동 접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판이 돌면서 접점이 붙으면 떨어지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OCGR의 유도 원판형 계정기의 동작 원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아까처럼 전류에서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자기에서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R하고 원판의 원리라고 하는데 R하고 원판 이렇게 접점이 붙게끔 돼 있는데 그럼 UVR 같은 건 어떻게 동작할까요? 걔는 반대로 동작합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항상 전압에 걸려 있으니까 전압에 의해서 토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 여자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겠죠. 여기 스프링이 있으니까. 복귀를 하면 여기에 고정 접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동 접점이 있고. 그럼 접점이 이렇게 가서 붙는 순간에 떨어지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접점 위치가 틀려집니다. 얘를 A 접점으로 보시면은 얘는 B 접점이 되는 거죠. 항상 돌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전류력 계형도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유도용 계정기는 이동자개 또는 회전자개에 의한 유도작용에 의해서 토크를 사용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구조의 것으로 유도용이 제일 많다. 전류력 계정도 마찬가지로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의 전류를 흘러서 토크를 이용하는 구조고 교류 계정기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요거하고 유도용하고 전류력 계정은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동 철심형은 철심에 관련된, 네 번째, 가동 코일형은 코일에 관련된 내용이다는 이거죠. 보시면은 가동 철심형 계정기는 전류 코일의 전자력만으로 철심을 운동시키는 전자형과 코일에 흘리는 전류의 극성에 따라서 철편의 흡입력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극형으로 사용을 한다. 철심형은 얘는 보조 계정기로 쓴다는 얘기죠. 철심에서 쓰기 때문에. 왜냐면 철심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철심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는데 이 철심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그런 부분들은 힘들 거란 얘기죠. 왜냐면 여기에 뭔가 힘이 인가되어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코일은 어떻게 되죠? 전류가 계속 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코일은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철심은 쉽게 응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석이 여기를 채우더라도 이 자석의 변화에 따라서 응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철심은 보조 계정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일형은 영구 자석 중에 가동 코일을 회전하도록 한 건데 소비 전력도 작고 토크도 작기 때문에 이 코일형 같은 경우는 직류 계정기로 사용을 한다. 유도형이나 전류력형은 토크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고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도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돼 있고요. 가동철심형은 철심을 쓰다 보니까 이런 그 변동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보조 계정기로 사용한다. 가동 코일형은 뭐라고요? 코일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소비 전력이 작기 때문에 직류 계정기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 정지형은 여기에 대해서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나 SCR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자형 계정기는 진공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다가 여기 IC 등을 사용해가지고 정류형이라든가 위상비교형 등에 대한 다이오드, 사이리스터들을 더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게 이제 디지털, 수치 연산형 이런 계정기들을 지금 저희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유도 원판형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화기 돌리는 이렇게 돌리는 거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옛날 지금 박물관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근데 이 정지형은 버튼식이라는 얘기죠. 디지털형은 스마트폰이라고 는 얘기죠. 어느 걸 쓰도 전화를 하는데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도형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5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형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콘덴서의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저항이나 이 리액터 성분을 쓰더라도 콘덴서 성분에 대한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처럼 동작기구상의 정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동작 시간에 대한 부분. 시간. 기구는 5가지 내지 6가지를 쓰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시한은 4개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저라 그러면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 쓴다는 얘기죠. 반환시성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 반환시가 있고 그리고 강반환시가 있고 초강반환시가 있고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 뭐라고요? 순시, 빨리 동작하는 순시.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동작하는 정한시. 그 다음에 반비례해서 동작하는 반환시성. 그리고 반비례해서 반환시성으로 가다가 이렇게 정한시가 되는 반환시성 정한시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순시, 정한시, 반환시. 그리고 거꾸로 들어와서 반환시성 정한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동작 시간을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갔을 때 보시고요. 순환시 계정기는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 흐르면 여기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 이렇게 전류가 커도 똑같이 동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소 동작 전류 이상만 흐르면요. 그래서 바로 짧은 시간 보통 이게 30ms에서 50ms 정도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0.3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0.03초나 0.05초에 떨어집니다, 보통. 근데 이제 0.3초라는 것들은 이 계정기에서 원판이 붙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순시는 원판이 안 붙습니다. 원판이 도는 게 아니라 접점이 바로 붙어버립니다. 접점이 붙어서 트리코일을 여자해가지고 트리코일이 여자돼서 차단기의 밸브까지 열리는 시간들을 합하다 보면은 이런 한 0.3초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개통을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 정도 된다. 고속도 계정기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느려지죠. 정한시성 계정기는 동작 전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것처럼 동작 전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에 동작한다. 이것들의 기준은 뭐다? 전부 다 최소 동작 전류 이상에. 최소 동작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고 여기부터 동작해라. 그러면 여기 최소 동작 전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반환시성 계정은 전류값에 반비례해서 동작한다. 이런 내용. 전류값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늦으면 작을수록 늦게 동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반환시성 정한시는 401페이지 보시면 어느 전류까지는 반환시성이고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성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실용상 가장 적절한 한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보호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정한시 특성을 가지는 부분이 그 CTB, 세팅되어 있는 CTB의 20배 정도부터는 이런 반환시성, 정한시 특성을 가지게끔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에 관련된 기능. 용도에 관련된 기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부분은 지금 2페이지 정도 되죠? 이것도 지금 내용은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왜냐면 단락과 그리고 지락과 그리고 기타 성분을 이렇게 나눴죠. 단락에는 뭐가 있냐? 과전류 계정기 아까처럼. 과전류 계정기가 뭐냐? 전류가 과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OCR이라고 합니다. 오버 커렌트 릴레이. 전류가 오버했을 때 동작하는 릴레이다 이거죠. 과전류 계정기가. OCGR 오버 커렌트 그라운드 릴레이. 전류인데 무슨 전류? 땅에 흐르는 전류. 지락 전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 V, R 뭐라고요? 언더. 뭐가 언더냐? 볼테이지가 언더다 이거죠. 정해져 있는 이런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그 다음 OVR은 오버.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110V다. 그러면 여기 한 70V 들어왔다. 여기는 한 120이나 130V가 들어왔다. 이건 오버죠. 이런 오버에 대한 전압에 대해서 동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 후비부에서는 나왔던 것처럼 과전류 계정기가 있고 과전압 계정기가 있다. 이거죠. 단락이 되면은 단락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릴 때 술 취한 사람 두 사람이 치고 받는 겁니다. 지락은 술 취한 사람은 혼 사람이 땅에 엎어지는데 잔디밭에 엎어지느냐, 자갈밭에 엎어지느냐, 아니면 평지에 엎어지느냐, 아니면 계단에서 구르느냐, 이런 식으로 그 떨어지는 그 지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지락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중성점의 접지에 따라서 지락 전류가 틀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락은 상관없습니다. 접지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접지 계통에서 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치고받으니까 얘는 두 사람이 치고받았다. 이상 단락. 세 사람이 치고받습니다. 한 대 맞을 걸 양쪽에서 맞기 때문에 두 대 맞죠. 그러니까 삼상 단락이 더 가혹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락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막 그 고성이 막 오갑니다. 아, 저 사람들 싸우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한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순시는 갑자기 말싸움 하다 말고 갑자기 그냥 어퍼컷이 날라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날라오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이 순시고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 과전압 계정기, 부적전압 계정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단락 방향 계정기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거. 역전력 계정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32 PQ 정도를 역전력 계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P가 역전력 됐을 때, Q가 역전력 됐을 때 이런 것들은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성비정 지수자를 따게 되면은 뭐 구역전기 사업자, 뭐 CS라든가 IPP, 인디펜던트 파워 플랜트 쪽에서 어떤 그 다른 대관 업무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한전하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분산형 전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선택 단락 계정기. 이거는 단락 방향 계정기하고 비슷한데요. 단락 방향 계정기는 이제 어떤 이제 전원이 많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얘는. 근데
선택은 전원이 여러 개 있었을 때, 병행 이해선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쪽 회선에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중 방향의 동작 계전기를 사용해서, 단락 방향 계전기를 사용해서 고장회선의 선택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회선의 전류 차로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다? 단락 방향 있고, 선택 방향이 있다. 선택 단락이 있다. 그 외에 이제 거리 계전기가 또 있다. 여기는 이제 거리 계전기가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계전기 설치점으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에 비례해서 왜? 거리 계전기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R은 I분의 V, V는 IR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계전기 설치점에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 지점에서 사고 나면은 여기서 전압과 전류가 생기겠죠. 이 사고 나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류를 계측을 하고 그때 여기서 뜨는 전압을 계측을 하면은 여기까지의 저항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지금 정기적인 그 부분을 거리에 비례해서 전압과 전류로서 동작을 하게끔 돼 있는 계전기가 거리 계전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가 일정한 1회선 선로일 땐 상관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방사선 선로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행 이해성도 돼 있고 환상도 돼 있고 이렇게 연결된 데서는 이 임피던스가 자꾸 변할 거 아닙니까? 요 지점일 때하고 요 지점일 때하고 임피던스가 틀려집니다. 병렬로 합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 계전기 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렉트로 CT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내부 사고일 때만 보는 이런 PCM 전류 차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 거리 계전기는 방향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 부분에 대한 사고인지 아니면 이쪽 부분의 사고인지 내부 방향인지 외부 방향인지 이렇게 방향만 봐가지고 동작을 시키겠다는 게 방향 거리 계전기입니다. 거리도 보는데 방향성을 가지게 한 겁니다. 이쪽으로 방향성, 이쪽으로 방향성. 그래서 예를 보면 존1, 존2, 존3 이렇게 보는데 존3에서 이 부분을 옵셋으로 해가지고 뒤로 가게끔 후비 쪽도 볼 수 있게끔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거꾸로 존1, 존2, 존3 하고 여기서 후비보로 이렇게 돌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교차해가지고 방향을 따라서 거리를 따라서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락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락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락은 똑같습니다. 단락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지락에는 뭐라고요? 과전류 지락. 아까 과전류 방식을 해서 생각했는데 거기 지락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과전류가 붙었는데 여기 지락이 하나 붙었다. OCGR. 그라운드가 붙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거. 왜? 아까처럼 지락에 따라서 여기 저항이 생기니까. 여기 저항이 생기니까 I는 R분의 V에서 R 값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I 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세력 계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세력이 작다. 그래서 지락 고장 보호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작 전류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비접지 방식 같은 SGR을 사용하죠.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뒤에 나옵니다. 또 설명이. 그래서 2번에 방향 지락이 있고 선택 지락이 있습니다. 방향 지락은 뭐라고요? 아까 방향 단락하고 똑같죠. 선택 지락은 선택 단락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방향 지락은 과전류 지락 계전기에 방향성을 준 것.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사용했던 DGR이라는 게 있는데 다이렉셔널 그라운드 릴레이. 일반 OCR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방향성만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DGR로 해가지고 방향성이 여기도 지금 방향 부분은 DO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 단락은 이제 실무적으로 용어를 쓰는 걸 보시면은 얘는 6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67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근데 얘는 이제 비접지 보호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SGR, 이제 선택 지락. 왜 선택 지락이 되는지 원어를 아시면 됩니다. 얘는 다이렉셔널인데 얘는 셀렉티브가 됩니다. 셀렉티브니까 선택, 그라운드, 지락.
릴레이, 선택지락 계정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 용어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뭐라고 그러죠? BIL.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베이직, 기준. 임펄스, 충격. 인슐레이션, 절연. 레벨, 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정확하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락 계정기는 뭐라고요? 병행 2회선 송전솔로 해서 한쪽의 1회선의 지락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을 검출해서 고장에서만을 선택 차단할 수 있게끔 선택 단락 계정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것. 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방향 지락은 방향 단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고요. 선택 지락은 선택 단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선택 단락 계정기에서 아까 좀 소세력. 얘도 과전류가 뭐라고요? 과전류 지락이 과전류 계정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부분은 단락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전류를 작게 검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가 있을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탈조보, 주파수보, 뭐 한시계정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파수도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이제 81H, 81L, 81R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H는 OVR하고 똑같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갔을 때 81L은 UVR처럼 주파수가 떨어질 때 동작하는 겁니다. 81R은 뭐냐? 레이트 오브 체인지 오브 프리퀀시 해가지고 요건 주파수가 변동이 될 때 이렇게 변동되는 폭에 따라서 아까 얘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81R은 이렇게 변동되는 폭에 따라서 요 폭을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형 전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산형 전원에 투입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계정기 쪽은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호계정 방식의 적용부터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